오늘 다룰 내용이 인지, 지능, 정보 처리, 그리고 언어 발달까지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영유아기 발달의 핵심 영역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 틀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아기,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의 감각 운동기가 그쳤단 추죠. 네, 바로 감각운동기입니다. 피아제가 제시한 첫 단계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영아들은 자신의 감각, 그리고 운동, 즉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랑 행동으로 세상을 배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피아제는 이걸 또 여러 하위 단계로 나누었잖아요. 맞습니다. 총 6개의 하위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처음 태어나서 한 달 정도는 반사활동기라고 해서 빨기 반사나 잡기 반사처럼 타고난 반사 행동을 통해 세상을 경험해요. 아,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1개월에서 4개월 사이 1차 순환 반응기가 되면 우연히 자신의 몸으로 했던 행동 중에 재미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반복해요. 예를 들면 손가락 빨기 같은 거요. 자기 몸에 집중된 행동이죠. 자기 몸에서 재미를 찾는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네,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 2차 순환 반응기에는 관심이 외부 세계로 향합니다. 우연히 딸랑이를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더라. 재미있네? 그럼 계속 흔드는 거죠. 내 몸이 아니라 외부 사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오, 점점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 2차 도식의 협응기가 되면 드디어 의도를 가진 행동이 나타납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 앞에 장난감이 있는데 쿠션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쿠션을 치우고 장난감을 잡는 거죠. 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들을 조합하는 거군요. 이전 단계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행동들, 즉 도식들을 여러 개 연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발전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는 3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이때는 호기심이 정말 왕성해져요. 마치 실험하듯이 행동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결과를 탐색합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지? 던지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아, 정말 작은 과학자 같네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는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정신적 표상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정신적 표상이요? 그게 뭔가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표상, 즉 심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상상하는 능력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연 모방이 가능해져요. 어제 엄마가 전화 받던 모습을 오늘 혼자 흉내낸다거나 하는 거죠. 또 가상놀이, 인척하는 놀이도 시작됩니다. 블럭을 전화기 인척 귀에 댄다거나. 와, 정말 큰 발전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다니. 그리고 이 정신적 표상 능력과 함께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상 영속성입니다. 아, 대상 영속성.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물체가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걸 아는 능력. 맞습니다. 이게 감각운동기 또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는 눈앞에서 장난감을 숨기면 그냥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숨겨진 걸 찾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유명한 A 아닌 B 오류도 이때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4단계, 그러니까 2차 도식 협응기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장난감을 A라는 장소에 숨겨서 아이가 몇 번 찾게 한 뒤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라는 새로운 장소에 숨겨요. 그래도 아이는 익숙한 A 장소에서 장난감을 찾는 실수를 하는 거죠. 오, 왜 그런 거죠? 분명히 봤는데. 이게 아직 대상 영속성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물건의 위치에 대한 표상보다는 A에서 찾는 행동 자체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어쨌든 감각운동기 말기,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면서 이 오류도 사라지고 대상 영속성 개념이 완성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영아기의 인지 발달 과정이 역동적이네요. 그럼 이제 2세부터 7세까지 전조잡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전조잡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적 표상 능력의 발달입니다. 감각운동기 말에 싹트기 시작했던 그 능력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거죠. 상징적 표상이요? 아까 정신적 표상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언어 사용이 대표적입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실제 빨갛고 동그란 과일을 대신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소꿉놀이처럼 가상놀이를 하는 것도 다 상징적 사고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개를 악이라고 생각하고 돌보는 것처럼요. 아하, 상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는군요.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 사고에는 한계점도 뚜렷하다고 들었어요. 중심화 경향 같은 거요. 맞습니다. 중심화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볼 때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가장 눈에 띄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말해요.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아 중심성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걸 말해요. 아, 그 유명한 피아제의 세산 실험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 앞에 산 모형 3개를 놓고 아이 맞은편에는 인형을 앉혀놔요. 그리고 인형이 보는 산의 모습은 어떨지 물어보면 자기가 보는 산의 모습을 대답하는 거죠. 인형의 위치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걸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중심화의 예가 바로 보존 개념의 부족입니다. 보존 개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겉모습이 바뀌어도 양이나 수 같은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이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양의 주스를 모양이 다른 2컵, 하나는 넓고 얕은 컵, 다른 하나는 좁고 긴 컵에 따라줘요. 그럼 전 조작기 아이들은 대부분 길고 좁은 컵에 담긴 주스가 더 많다고 대답합니다. 아, 놓기만 보고 양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액체의 높이라는 한 가지 차원에만 집중하고 컵의 넓이라는 다른 차원은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화 때문이고 그래서 보존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거죠. 수, 길이, 면적, 부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보존 개념 과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인지 발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 지능 발달로 넘어가 볼까요? 지능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죠. 먼저 카텔과 혼의 이론을 살펴볼까요? 네, 카텔과 혼은 지능을 2가지 종류로 나누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유동성 지능 GF와 결정성 지능 GC입니다.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능력에 가까워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보통 청년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약간 순발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결정성 지능은 뭔가요? 결정성 지능은 학교 교육이나 경험, 문화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말해요. 어휘력, 일반 상식,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죠. 이건 유동성 지능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타고난 능력과 학습된 능력을 구분한 거네요. 이 GF, GC 개념도 기출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종종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두 지능의 정의와 차이점, 발달 양상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또 다르죠.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고 봤잖아요. 맞아요. 하워드 가드너는 기존의 지능 개념이 너무 좁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에게는 서로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지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였죠?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7가지였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총 8가지 혹은 9가지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 내적지능, 그리고 자연탐구지능 이렇게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 지능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드너는 예를 들어 서번트 증후군처럼 특정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근거로 들기도 했어요. 각 지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강점을 인정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어졌겠네요. 스톤버그의 3원지능 이론도 있던데요. 네, 로버트 스톤버그는 성동적인 지능을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성분적, 분석적 지능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 우리가 흔히 학교 공부 잘하는 것과 관련된 지능이죠. 둘째는 경험적, 창의적 지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아, 분석 능력과 창의력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은 맥락적, 실제적 지능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나 처세술과 관련이 깊죠. 스턴버그는 이 세 가지 지능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지능을 보는 관점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린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대가 갈수록 평균 IQ가 높아지는 현상. 이거 진짜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건가요? 그 해석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플린 효과 자체는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인류의 지능 자체가 향상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요인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IQ 검사 점수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검사 방식에 더 익숙해진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능의 본질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이나 특정 능력의 발달, 검사 적응력 향상 등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IQ 정수만 보고 우리가 더 똑똑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사용하는지 정보 처리 모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걸 컴퓨터에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즉 입력, 인코딩, 저장, 스토리지, 인출, 리트리버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한다? 그럼 기억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 중 하나가 액틴슨과 슈프린의 다단계 기억 모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저장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 기억 또는 감각 등록기라고 하는데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있는 그대로 잠시 붙잡아두는 곳이에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억 같은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단기 기억 또는 작동 기억입니다. 아, 작동 기억. 이게 우리가 현재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이 머무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나 전화번호를 잠깐 외울 때처럼 현재 의식 속에서 활발하게 처리되고 있는 정보들이 머무는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동 기억은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7개 플러스 2개 정도의 정보 덩어리, 청크만 잠시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아,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 자꾸 까먹는 거군요. 용량이 제한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세 번째 저장소인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합니다. 장기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등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곳으로 이론상으로는 용량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장기 기억으로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기억 전략 같은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나중에 쉽게 꺼내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연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되뇌는 거죠. 전화번호를 외울 때처럼요. 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요? 네, 그런데 단순 반복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화, 올거나이제이션은 관련 있는 정보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범주화하는 거예요. 장보기 목록을 외울 때 과일은 과일끼리, 채소는 채소끼리 묶어서 기억하는 것처럼요. 오, 그러면 훨씬 기억하기 쉽겠네요. 또 어떤 전략이 있죠? 정교화, elaboration이라는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건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연결하거나 정보의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처리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죠. 아, 뭔가 스토리를 만들거나 연상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심상화, 이미저리 전략도 있습니다.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거죠. 특히 구체적인 단어를 외울 때 효과적입니다. 이런 기억 전략들은 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 전략들도 기출문제에서 종류랑 예시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연,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같은 주요 전략들의 개념과 예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메타인지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기억 전략이 효과적인지 등 자신의 인지 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아,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공부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자기 조절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참 장기 기억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스크립트 같은 개념도 있던데요. 네, 지식이 장기 기억에 어떻게 표상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요. 도식, 스키마라는 일반적인 지식 구조 외에 특정 사건의 순서에 대한 지식 구조를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가기 스크립트라고 하면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일련의 순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아, 일상적인 일의 순서에 대한 기억이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스크립트의 개념과 예시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기억은 거의 없잖아요. 이걸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한다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생후 초기 몇 년간의 자전적 기억이 거의 없는 현상을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가설들이 있나요? 첫째는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할 때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아기에는 언어 능력이 미숙해서 경험을 언어적인 형태로 부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 말로 정리해서 기억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군요. 네, 또 다른 가설은 자아 개념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저장하려면 어느 정도 자아 개념이 발달해야 하는데 영아기에는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뇌 발달,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나 전두엽 같은 뇌 영역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이라는 생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언어 발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복잡한 문법 규칙까지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노엄 촘스키의 생득주의 이론입니다. 아, 촘스키. 언어 능력을 타고난다고 본 학자죠. 네, 맞습니다. 촘스키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어떤 언어 환경에 노출되든 그 언어의 문법 규칙을 파악하고 습득할 준비가 되어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문법 구조가 있다고 봤고요. 타고난 능력 덕분에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군요. LAD 개념도 기출 포인트겠네요. 네, LAD는 생득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어 이전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다가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 쿠잉이라고 하는 만족스러울 때 내는 부드러운 모음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아바바, 마마마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소리를 반복하는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네, 억양도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대장 만일세 무렵 드디어 의미 있는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세에서 18개월 사이에는 한 단어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표현하는 일어문 시기를 거치죠. 예를 들어 물이라고 말하면서 물을 달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 한담으로 다 통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어휘 폭발, 보캐뷸러리 스퍼트 시기입니다. 어휘 폭발이요? 단어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기도 해요. 이건 아이들의 신속 표상 대응, 패스트 매핑 능력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단어를 한두 번만 듣고도 그 의미를 빠르게 추론해서 습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와,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네요. 이 시기에 재미있는 단어 사용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과잉 확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과잉 확장 오버 엑스텐션은 아이가 배운 단어의 의미를 실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하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 멍멍이라는 단어를 배워서 모든 네 발 달린 동물, 심지어 고양이나 소를 보고도 멍멍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너무 넓게 쓰는 거군요. 반대로 과소 확장도 있다면서요? 네, 과소 확장 under extension은 단어의 의미를 너무 좁게 적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단어를 우리 집 차에만 사용하고 다른 차들은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재밌네요. 그리고 단어를 2개씩 붙여 말하는 시기도 오죠.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던데. 네, 어휘 폭발과 함께 대략 18개월 이후부터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 이어문 시기가 시작됩니다. 엄마 까까, 아빠 빠방처럼 명사와 명사 혹은 명사와 동사를 붙여서 말하는데 마치 전보처럼 조사나 어미 같은 기능어는 빼고 내용어 중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보식 문장, 텔레그래픽 스피치라고 부릅니다. 아, 핵심 단어만 딱딱 말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점차 문법 규칙들을 습득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바로 과잉 일반화, over regularization인데요. 과잉 일반화요? 그건 뭔가요? 아이들이 동사의 과거형이나 명사의 복수형 같은 문법 규칙을 배우고 나면 그걸 불규칙 형태에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 go의 과거형은 went인데 규칙 동사처럼 ed를 붙여서 go'd라고 말하거나 후의 복수형은 fit인데 foot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먹었다를 먹었다로 제대로 말하다가 갑자기 먹규칙을 배워서 잡다의 과거형을 잡았다가 아니라 잡부었다 비슷하게 말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규칙을 너무 열심히 적용해서 틀리는 거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과잉 일반화 역시 아이들이 언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고 적용하려는 능동적인 학습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